안녕하십니까, 싱싱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았어요. 갑자기 받아가지고 일주일간 업로드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방송을 업로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란에도 글을 달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천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요즘 최근 갈수록 유튜브의 통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재당한 컨텐츠 영상을 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5G와 빌씨의 곤충 프로젝트, 그리고 코레나 예방주사, 이 방송 3개가 제재 대상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건데 자신들에게 가장 찔린 듯한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제재로 걸리지 않았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악의적인 단체 신고 테러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나옵니다. 항소를 제가 보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답장이 나왔어요. 아마도 그 관련 대기업업체 블로그 단체나 유튜브 댓글 알바들이 벌인 행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웃긴 것은 그동안 제재 없이 잘 시청되고 있던 영상들이 갑자기 제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언제든지 새로운 영상이 제재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 번 더 가이드 위반 조치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이 채널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번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유튜브 1인 매체나 SNS에 만약에 오보를 내면 3배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미디어 독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분한다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공영방송이 만들면 다 진짜고 개인이 만들면 다 가짜라는 그런 지금 논리의 이야기입니까? 언론의 자유는 이미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꼰대 논리로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미디어 독재를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윤리적인 법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사회윤리적인 법안을 벗어난,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 현 정부가 외치는 주장과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회윤리적인 문제다라는 식으로 뭉텅거려서 다 묵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한마디로 정치적인 카드로 내세워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현재 외치고 있는 개인 미디어, 그러니까 특히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뺀 나머지 사회윤리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다양히 생각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자꾸 묵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완전 독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모든 것이 코레나 맥주 사태와 버무려져서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 탄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정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정은 버금가는 반독재 근성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현재 독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정부가 반미디어 독재법을 먼저 이렇게 추진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저질렀던 LH 사태와 그동안 청렴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여당 정치 관련자들의 땅 투기 사건부터 반드시 돌아본 후, 그리고 반성을 한 후에 국민들에게 깨끗한 정치와 사회, 그리고 미디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순서로 더 맞고 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이거 완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나무라는 것과 뭐가 크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니들부터 잘하라는 이야기야. 나라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고 뭐 잘났다고 국민들 미디어 발언 것까지 탄압을 해. 뭐 찔리는 거 있어? 뭐 이것저것 숨은 비밀이 막 드러나게 될까 겁나?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역 차별이고 나발이고 이건 뭐 예전 이야기고요. 그냥 이 개같은 새끼들은 말 그대로 개같은 새끼들이에요. 요즘 보십시오. 이놈들이 어디 지역 가려서 국민들 괴롭히고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힘들다고. 여기에 지역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제 심정 같아서는 고양이 양발 싸닥션을 저 새끼들 미은상에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진짜 요즘 정치 뉴스들 보면 밥맛이 떨어져요.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비리와 부패들이 막 그것도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척결하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이번 정부의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문외한이다. 그러니까 탁산 공론만 할 줄 아는 사람들, 직접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본 게 아니라 펜 때만 굴리다가 정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정치인 당신들이 아니고요, 국민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고, 말로만 주댕이로만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우선 자신들의 청렴함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회를 자신들, 즉 윗놈들이 먼저 만들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윗놈들의 명분 있는 룰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딴지 먼저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한 후에 어떤 뭐 통제를 하든 미디어 통제법을 만들든 그 다음에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뻔히 보이는 거짓쇼 그만 좀 하라는 거죠. 역대급 대통령 중에 가장 내가 봤을 때 쇼를 많이 하는, 양념을 많이 치는 그러한 현재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 반성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좀 머리를 좀 써보라고. 얼마나 멍청하면 쇼도 제대로 못합니까 이거. 쇼를 하려면 국민들한테 안 들키고 좀 그럴듯하게 쇼 좀 해보든지. 이번 정부는 쇼도 못해요. 솔직히 뭐 잘하는 게 없어. 미안. 그건 잘했네. 그거. 옹고집, 독불장군. 자, 그럼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현재 점점, 유튜브 미디어 통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제가 현재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채널이 망가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달러와 디지털 화폐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이건 뭐 마치 오래된 부부들의 성격 차이처럼 상당히 반대적인 트러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달러와 디지털 화폐의 앙숙적인 상관관계와 또한 큰 손들이 디지털 화폐에 어디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비트코인의 등락폭의 흐름세로 인해서 가상화폐가 지난 3년간 시총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7천만원 선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조정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폭등하게 될지 몰랐었습니다. 만약 이거 알았다면은 저도 제 인생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올인을 했겠죠. 아무튼 비트코인의 이러한 폭등 현상은 그만큼 금융 블록체인 시스템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폭등을 유도해서 코인 채굴 시장을 확장시키고 지금의 블록체인을 더욱 빠르고 견고하게 구축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각국들이 CBDC 화폐 출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사골까지 뽑아내서 우려먹을 생각이라면은 이제 남은 비트코인을 ETF 시장 승인을 유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게 승인이 되려면요, 현재로서는 시장이 작아서 지금보다 약 2배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이 더 형성되어야만 ETF 시장이 승인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러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ETF 시장의 승인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준과 글로벌 금융 사기꾼들이 현재 금융시장이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여전히 비트코인을 부정적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정적인 역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그 속내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과, 비트코인이 적정 가격에 도달했다고 한들 언제 ETF 시장 승인이 나게 될지도 현재 여전히 함흥차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박장이 과연 얼마까지 치솟게 될까라는 것은 여전히 아무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그 가치가 한 방에 절벽 아래로 곤두박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도박판이다 라는 이러한 상황은 절대 여러분들이 버리셔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즉 부활의 전생을 믿는 분이나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는 부처님과 하느님, 뭐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감히 올인을 하지는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도 상당히 저는 위태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그 절반 가격에서도 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만큼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말이 옳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ETF 시장을 염두해 놓고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감히 너라 빼라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큰 손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 큰고래 부자들은 지금 어디에 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털어놔 보도록 하죠. 현재 돈 없는 서민들이 비트코인의 열풍에만 광적으로 빠져 있는 지금, 반대로 큰 손들은요, 조용히 또 하나의 디지털 화폐인, 즉 대체 불가능 토큰 코인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은요, 현재 돈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신용 인증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줄임말로 NFT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NFT는 지금의 비트코인 시스템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소유권 인증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지문이나 홍채처럼 복제가 불가능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이점을 가진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요즘 흔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JPG, GIF, 비디오, 트윗 등의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아티스트가 독특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나 혹은 이벤트 티켓 등에도 모두 이 디지털 신용 NFT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NFT가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술작품인데요. 이 예술작품의 진위, 소유권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한 투자 대상이 되는 동시에 미술시장의 짝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점점 NFT를 통해서 확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글로벌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스사가 최근 개발했던 NFT 예술 경매에서 디지털 아트 작가 마이크 웬켈만의 에브리데이즈 첫 5001이라는 작품이 역대 디지털 작품 중 최고가인 6,930만 달러에 낙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인증서가 블록체인과 연동되어서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출시된다라는 현상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권력자들이 아무 가치 없는 물건을 유명 예술가들의 특정 작품을 이용해 돈을 막 산더미처럼 미친 듯이 쏟아 부어서 어거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뒤로 그 예술품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자산 도피처로 이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부동산과 주식 역시도 돈 많은 놈들이 세력을 만들고 계획해서 특정 지역의 집값과 또한 주가를 뻥튀기 하는 이런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미술품이 주식 그리고 부동산과 가장 큰 다른 점이라는 것은 미술품은 특정 정가를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산품도 아니면서 부동산이나 주식과도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 무엇보다 거래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요. 화랑이나 개인 간의 거래 정보 역시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매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공개되긴 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도 미술품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이 되고요.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래의 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은 자산으로 잡기가 어렵고요. 등록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금융당국에서 예술품의 돈 세탁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만약 해외에서 예술품을 구입해 온다고 해도 관세나 부가가치세 또한 전혀 없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등록세, 소득세, 취득세 등이 모두 면제되는 사실상 무적의 비과세 품목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 등에서 탈세와 돈 세탁에 매우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미술관을 얼렁뚱땅 지어서 애들이 기적에 똥 싼 것 같은 그림 같지도 않은 쓰레기 유명 화가 작품들의 그림을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 1991년 세계무역기구 합의의 국룰에 따라서 관세가 붙지는 않지만 대신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미술품을 인정하도록 하자
라는 합의가 있기 시작하면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자, 그러함에도 여전히 미술품의 공식 가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입 가치를 속이고 또한 낮게 신고해버리면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편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소장과 소유권 또한 변동 내역도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술품은 왜 이렇게 취급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냐, 허술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냐, 왜라뇨?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있는 놈들 맘 놓고 돈 빼가라고 대놓고 만든 시스템이지 이게 뭐겠습니까? 유명 예술가들은 부자들의 돈 세탁 이런 놀이에 같이 장단에 맞춰서 놀아나면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미친놈들이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돈질을 하면서 뒷마당에 버린 고철 뭉치를 예술품이라고 가격을 측정하고 또한 그것을 돈을 쏟아부어서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꼴같지도 않은 병신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저게 예술품이냐라고 판단하는 서민들이 정상이고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술품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일하게 갑부들의 예술품 돈 세탁 규제와 해외 안전자산 도피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한국과 홍콩입니다. 왜 이곳에만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 한국으로 예술품을 세금 없이 열심히 사들여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뭐 거대 로펌 회사들과 아니면 뭐 갤러리를 통해서 다시 팔아치워서 그대로 먹튀하고 튀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돈 좀 만져봤다라는 수전노들은 일단 돈 좀 되겠다 싶으면 그게 무엇이든 돈으로 처발라서 예술품을 만들고 돈을 은닉하려는 두더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자들의 예술품 리베이트 짓을 통해 떼돈을 벌었던 유명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똥을 싸라.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탈리아 유명 예술가인 피에로 만초니는요, 예술가의 똥이라는 자신의 똥을 90개의 캔 안에 넣고 경매에서 캔당 최대 3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이것을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누가 미친 겁니까? 똥을 사는 새끼가 미친 새끼죠. 똑같이 먹고 사는데 어떤 놈은 은가만 하는 잉여인간이 되고 어떤 놈은 금보다 비싼 황금은가가 나오고, 아니 뭐 그놈 새끼 똥에는 무슨 장미향이라도 난답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소리죠. 한마디로 예술계와 부자들은 검은 돈 세탁의 관계와 깊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 현재 말하는 것이고, 지금의 부자들은 바로 디지털 화폐가 아닌 디지털 인증서를 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돈 냄새하면 귀신같이 잘 맞고 들러붙는 유명 예술가들, 이들 매우 눈치 빠르게 바로 디지털 인증서를 예술품과 잘 버무려서 부자들이 입맛 따실 만한 새로운 돈 세탁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서민들은 수직 롤러코스터 게임인 비트코인 나부랭이 쪼가리나 만지면서 위험과 스릴을 만끽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반대로 더 안전하고 값어치 있는 디지털 예술품과 인증서에 투자를 하고 있다. 뭐 대충 이런 뉘앙스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대갈박 터지게 비트코인 홀짝 찍기 게임만 열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슬슬 디지털 인증 기술과 블록체인 인프라 시스템에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었다라고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바이든 정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뉴 노멀 이렇게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뉴 노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뉴 노멀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선 미국이 강력한 공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달러입니다. 즉 마치 링컨의 대사처럼, 명대사처럼 달러에 의한, 달러를 위한 정부, 즉 달러가 미국의 전부, 이것이 미국의 뉴 노멀 경제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아이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맥주 상황 이후부터 이 든든했던 미국의 무한 쾌시템인 달러가 오히려 연준의 통화주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스펙타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했던 그 이유도 바로 미국
캐시템인 달러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뉴노멀 정책의 균열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최근 유럽 중앙은행 역시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확대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연준 역시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하고 싶어도 종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모든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려가게 됐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유럽과 미국 모두 공짜로 돈을 막 미친듯이 찍어냅니다. 경제부양이라는 개소리로 말이죠. 똑똑한 양반들이 결국은 돈 뿌리는 것밖에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여자 꼬시는 것도 아니고요. 원빈처럼 얼마야? 얼마면 돼? 이러면 뭐 경제가 끝입니까? 아니, 돈으로 다 해결되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칠면조가 경제를 운영해도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마음을 훔쳐야죠. 마음. 미묘한 경제 특성의 흐름을 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일단 이 사람들이 똑똑하든 멍청하든 그건 둘째치고, 그나저나 미친듯이 공짜로 뿌려낸 돈들, 그 많은 돈들은 도대체 어떤 새끼가 다 잡아드셨길래 내 호주머니의 돈은 한 푼도 도대체 낙수 효과로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이런 개... 아무튼 돈이면 다 되라고 머리박에 생각이 전혀 없으신 높으신 윗놈들, 즉 인간들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연준을 비롯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무능함이 적나리 드러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무능함을 언론에서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비트코인 입장에선 매우 희소식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모두 의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디지털 인증서와 블록체인 구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즉 기축화폐 붕괴 조짐은 중앙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 스스로가 자멸 단추를 눌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금융권들의 의도적 자폭 단추로 인해서 현재 실패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흐름이 기축달러 대신 디지털 화폐 출현성이 더욱 절실해졌음을 유도하는 그러한 명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의 달러 붕괴 조짐 역시도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레나 맥주 사태와 정확히 맞물려 중앙은행 화폐 시스템이 척척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CBDC 화폐는 달러와 같이 연동돼서 함께 사용이 되다가 서서히 달러를 붕괴시키는 과정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붕괴가 급속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CBDC 화폐와 대처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잊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맥주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그럼 언제부터 코로나 맥주 여파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뭐 그것은 빌씨 형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연준에서 다시 대규모 양적 완화 축소를 코로나 맥주 여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지난달 말 미국 국채 수익은 다시 급등을 시작했던 것이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됐고 주식, 채권, 암호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반대로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추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상승 완화 조치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의미는 결국 경기가 상승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증폭시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 같은 자신들의 뇌피셜이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윗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언론에서 지들 마음대로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출렁댔다. 그리고 주식과 이런 이제 채권 등이 출렁거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게 바로 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만 같았던 주식과 디지털 화폐 시장은 갑자기 유럽 중앙은행의 행동으로 그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몰래 비트코인이라도 사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한 국채 수익률 급등세를 억제해보겠다 라는 그러한 방침으로 인해서 무려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속할 방침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재로 인해 다시 유럽 증시와 채권뿐 아니라 미국 S&P 500 역시 다시 신고점을 달성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았던 것인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정책 실행 능력 상실과 기축 중앙은행의 힘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과장된 신호로까지 또 네이피셜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약화 같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연준 중앙은행의 힘이 약화된 게 아니라 기축 화폐권을 미국과 영국이 서로 통합하기로 하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 응?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그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이게 사실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과 유럽의 금융 정책 결정에 따라서 서로의 화폐가 매우 큰 영향력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달러와 유로의 화폐 경계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즉 기축통화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이제껏 전례 없는 수준의 글로벌 자본 통합, 즉 디지털 화폐 출현의 단일 화폐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죠.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은 그 어느 때보다 달러화가 그 중심에 있었고, 예상대로 해외 여신과 채무증권의 절반가량이 코로나 맥주 팬데믹이 시작됐을 당시 모두 달러화로 유동화되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결제은행 즉 BIS에 따르자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은행에서 보유한 달러 부채 규모는 해마다 확장이 되었고, 코로나 맥주 사태 이후인 지난 3분기에 사상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12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는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게 코로나 맥주 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국제 무역 거래가 줄면서 자연히 달러 수요 역시도 줄어들기 시작을 했으면 물론, 조바심을 느낀 해외 은행 고객들은 현지 통화 예금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달러를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현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비는 안 되는 마당에 연준에서 풀어제끼는 달러마다 고간의 고이 모셔놓다 보니 달러 가치 하락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기축통화 입지를 잃어가는 미국에서 내리는 정책 결정의 권한들은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달러와 비견되는 유로화가 다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유럽 금융 여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맥주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제 성장은 멈춰버렸고 점점 종이조각이가 되어가고 있는 달러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덩어리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는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은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대안점은 제가 늘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중앙은행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출현시키는 것인데, 이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달러는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럽 중앙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미국 달러의 총대를 대신 떠안아야만 했던 것이고, 일단 달러 금리를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로 환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가치를 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흘러가게 될 예상적인 문제는 대략 이렇습니다. 연준에서 일단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속도에 맞춰서 긴축 정책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미국과 유로존 국채 수익률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로에서 달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유로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다시 오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달러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지킬 수가 있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인들 입장에서 미국산 상품 가격은 비싸지게 되고 미국인들 입장에서 유럽산 상품 수익의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저렴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 경제였다면 별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은 달러 장난질로 자신들의 나라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에게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 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유럽이 미국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린 유럽발 국채 매입 프로그램 조치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로 인해서 덩달아 각국의 달러 부채 증가는 곧
고스란히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기업 수출과 실업률 문제로 골치를 썩게 될 거고, 반대로 내려가도 물가 상승에 인플레이션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달러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전망이 유럽에 비해서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리 낙관할 만큼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린 지금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직면하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은 실질 경제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빚더미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영업자들 역시도 지금의 한국처럼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연준의 답답한 달러 대응 상황에서도 바이든 정부는 지난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추진했고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이든 정부는 돈을 더 풀어 제끼고 있다는 이야기고, 몰라, 과거부터 계속 돈을 풀어 제꼈어도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겠지 라는 배째라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연준은 달러 가치를 올려주는 유럽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효과를 역이용해서 달러를 미친 듯이 풀어대고 있는 바이든 정부를 보며 엄청난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반대로 연준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도 현재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예견하면서 국채 매입 속도를 줄여가고 있고, 또한 달러 강세는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와중에 반대로 바이든 정부의 반환은 긴축 정책을 펴기에는 현재 미국 경제 위축의 여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현재 내리고 있는 극단적인 조치가 뭡니까? 자기 주둥이는 입을 꾹 다문 채로 금리 상승을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자기 책임은 아니잖아. 자기는 긴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거 내 책임은 아니잖아. 지가 올라가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거의 현재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는 3월 11일 달러가 의외로 약세 출발을 보였던 외환시장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눈치채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통은 통화 완화 정책을 펴면 해당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야지 맞는 건데, 이번 중앙은행 발표 이후로 유로화가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추가 자금이 유입될 거다. 그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투자자들은 이 돈들을 통해서, 이 흘러나오는 잉여의 자산들을 통해서 이제 안전자산보다 고위험 자산에 이것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의 양적 완화 기조를 바꾼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를 박살내버리겠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할 수가 있을까? 연준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 물론 둘 다 아니죠. 저렇게 돈을 무분별하게 풀어놓고 지들이 무슨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이 없으니까 돈을 계속 뿌려댔던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돈을 미친듯이 뿌려냄으로 인해서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왜?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는데 자기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기에도 이 중앙은행이 마치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한 결과 전 세계에서 단기금리는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중앙은행이 경제 회복 기대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무가치한 화폐 방출,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요, 경제 회복 기대가 아니라 반대로 위험 자산의 가치만을 끌어올려 버렸고요. 실물 경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채를 증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모두 불로소득으로 들어갔고 한탕 투기만이 남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무분별한 화폐 발행과 묻지마 고위험 투자로 인해서 지금의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물 시장이 죽어버린 지금 사람들이 돈을 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둘 데가 없어요. 바로 비트코인과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경제 사회에서. 자, 그러므로 중앙은행의 조그만 정책 변화에도 사람들은 과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투자자들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연준에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오는 순간 코인판과 주식시장은 그 즉시 초전박살이 나게 될 것이고요. 그나마도 실물 경제조차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자칫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투자와 실물 경제 회복할 수 없는 공황의 나락으로 이것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연준은 여전히 돈을 찍어내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는 연준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풀고 정치적인 카드로 이것을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이없게 과거와는 이게 다르게요. 연준이 그동안 달러를 컨트롤했지만 이제는 달러가 연준을 컨트롤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연준의 화폐 딜레마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한 금융딥스들의 의도대로 법정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고요. 화폐 공급량은 무한정 늘어나게 됨과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 사용될 수 있는 낙수효과, 낙수효과 받은 사람 거의 없겠죠. 아무튼 이 돈이 제대로 수혈되지 않기 때문에 헤지펀드와 소수의 엘리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로 다시 되돌아간 돈들은 자산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당연히 대중들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면서 화폐의 신뢰도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겠지만 이것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의 화폐 가치가 퇴색되면 될수록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 가치는 반대로 점점 그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의 비트코인은 연준의 무한한 양적 완화와 정확히 반대적인 상황에 서 있고요. 이것은 새로운 디지털 커런시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의 종이 쪼가리 달러로는 더 이상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힘이 없고, 그 임계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달러의 종말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투자자들은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라는 신호의 방아쇠가 없는 한 가능한 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돈을 꼬라박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위험성과 차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에 이미 바닥나 버린 무한의 달러 곡간을 보면서 야망과 현실 사이에 위험한 외줄타기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 연준의 딜레마와 함께 찾아오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는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과 같은 공격적 투자와 안전자산 수요를 동시에 늘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비트코인 롱베팅 기술주의 투자자들이 현재 투자의 두 번째로 붐비는 거래 품목으로 지목이 됐다라는 사실이고,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가치로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이 서서히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으로 채택될지 여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딥스들이 이번 코레나 맥주 사태로 그들이 원하는 두 가지 모두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금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달러를 인위적으로 붕괴시키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 출현의 명분을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달러의 신뢰 하락과 비트코인의 상승은 모두 단일 화폐 출현에 계획된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새로운 단일 화폐를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화폐 흐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 주변의 기술주와 경제 민감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